자체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용인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응한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발표를 했는데 실적을 거의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18일 날 공표된 것 중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폐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폐지를 했다는 건 뭐냐,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계약은 일종의 민법상의 개인 간 계약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등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 다주택자들이 악용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1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등록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것이 이제 안 나오게 되죠. 그 등록된 기간 중에는 보통 4년에서 8년 동안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해서 이 주택을 내놓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피난처를 다 가버린 거죠. 거기 들어가면 세금도 안 내고 장기간 가만히 놔두면 세제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놔뒀다가는 결국은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폐지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4년짜리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2니까 4년을 굳이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는 8년짜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임대특별법의 아파트는 건설임대를 뺀 나머지 매입임대는 전부 다 폐지가 된 상태예요.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종료돼서 다 물건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은 2015년에 이 등록임대가 59만 원가 있었는데 19년 말에 150만 원가 됐습니다. 거의 100만 원 정도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데 현 정부가 출범할 때는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러니까 세율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또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공시가격에도 세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의 공시가격은 실제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제 가격의 대개 한 50에서 70% 정도만 공시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지는 63%고요. 20년이 이제 65%까지 가고 표준주택 52%에서 54%, 공동주택 68에서 69%.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나마 70% 정도 파악이 그 실제 가격의 70% 정도에서 세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원래 자산의 가치만큼 세율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율만 올린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같이 올리자고 정책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25년에, 근데 이걸 이제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텐데 15억 이상의 공시가격의 경우는 25년까지 90%를 올리기, 90%까지 올리기로 했고요. 그 이하의 경우는 이제 시차를 두고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90%가 목표인 거죠, 아파트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가격의 한 20%포인트 정도 그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공시가격이 실제로 아까 그 가격 상승이 얼마 되냐고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 실제 가격 대비 비율을 이렇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도 올랐고 그것의 그 공시 가격도 올랐고 거기에 세율도 오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일종의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재정이나 조세를 하신 분들은 바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시가격은 법률이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이 되고 나니까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다시 11월 19일 날 1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11만 호의 절반 이상은 공공임대에 비어있던 방을 민간 내지는 이 전세를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겠다는 거였고, 나머지는 사실은 민간에서 짓고 있는 거를 사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새롭게 공급되는 게 없는 거예요. 기존에 공공에 있던 남아있던 빈 집과 민간에서 집을 매입해서 전세를 주겠다는, 공공에서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사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5년까지 85만 호의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수도권에 61만 호, 광역시에 22만 호인데, 자,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공공분양에서 80%, 그 다음에 공공임대에서 한 20%,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그 83만 호라는 거는 전부 공공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급이라는 거에 민간이 어떻게 공급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 확보잖아요. 그러니까 25년까지 이렇게 부지를 계속 확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입주는 언제 될지는 사실은 뭐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정비사업이라 해서 도심 안에 정비사업 하는 게 13만이고, 도심의 역세권이나 중공업이나 저층주거지에서 하는 게 한 20만, 또 뭐 얼마 하고 이렇게 이제 공공택지에서 하는 게 26만,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왜 공공이 하느냐? 공공이 해야만 규제를 빨리 완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는데, 공공이 하니까 당연히 부과가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이익 자체를 이제 공공에서 회수해가고, 다만 토지주한테 한 10에서 30% 정도의 이익을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의 국토부 장관이 제안을 했고,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 할 수 있고요. 결국은 200만 호라는 이 엄청난 것을 5년 안에 공공이 다 운영을 하고 그것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주택이 부족한 건 맞지만 거꾸로 이것이 이제 완공되는 시점쯤 가면 오히려 이제 공급 과잉 얘기가 또 나올 그럴 위험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공공이 가진 땅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간이 가진 땅을 수용을 해서 하겠다는 거고, 결국은 강제 수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5분의 4, 80%가 동의해야 될 거를 3분의 2로 줄여가지고 공공이 다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얘기인지는 좀 고민스러운 얘기고요. 또 이것을 하는 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닌데 과연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그리고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이렇게 주택을 무조건 짓는 것이 좋은 방식인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계속 커지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보면 뭐 3기 신도시 지역의 또 바깥쪽은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수도권 안에서의 서울과 지방, 수도권 또 서울 안에서의 뭐 서울과 나머지 수도권, 이런 것들의 어떤 양극화는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벌어졌던 일련의 과정, 정책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규제를 분명히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세금도 하고 대출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택을 사는 숫자, 매수세는 전혀 줄지 않았고
그럼 누가 샀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중간소득층이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상위계층의 영끌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영끌할 수 있는 소득계층, 자산을 가진 소득계층, 이런 사람들이 증여를 하거나 그런 자금을 동원해서 집을 사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지금의 정책이 오히려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사실은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은 자산을 가진 베이비 부모와 그 자식 세대 간의 자산에 어떻게 보면 이전이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막아버리는 과정, 심지어 임대차 3법에서의 이런 그 규제와 집주인 거주라는 이런 조건들이 결과적으로는 에코세대 중에 상위소득 집단들이 결국 상속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런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내 집을 마련해가는 과정으로 결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공공에서 차라리 지어서 공공에 들어올 사람만 분양하거나 임대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전월세난이 여러 가지 실입주를 뭐 강화해서 전세 물건을 줄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임차인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걸 집주인 거주 요건이라는 걸로 해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주택자가 연장 안 한다는 거죠. 연장 안 하고 자기 자식 중에 누구를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돌아가려면 임차 시장에서 우리 전체 가구의 3% 정도는 내 집 마련이 언제나 이루어져야 돼요. 이 3%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소득과 자산을 가진 중간 계층들이 다 넘어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고, 그런데 가구는 더 빨리 유입이 되거든요. 한 4.5% 정도. 그러니까 가구 수로 보면 내 집 마련하는 가구가 한 26만 가구 정도 되고,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가구 한 4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게 넘어가는 가구들은 이제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 가구 분화조차도, 그래서 가구 분화가 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켜서 가격이 올랐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가구 분화를 자꾸 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구 분화가 되면 다주택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구 분화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오른 건지, 시장의 가격이 올라서 가구 분화가 된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닥쳐 있는 문제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표를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2천만 가구 정도 되는데 한 1,100만 가구 정도가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830만 가구 2018년에, 요 중에 300만 가구가 제도권입니다. 이 300만 가구에 정확하게 150만은 민간임대 등록된 주택에 사는 사람이고요. 150만은 공공임대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530만 가구는 어디가 사느냐? 이것은 다주택자들이 빌려주는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 만약에 공공이 절반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민간의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도권이나 공공하고 달리 이런 개인 간의 다주택자에서 제공되는 것이 거의 60% 70%에 달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에서 임대차 3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공공을 계속해서 짓겠다. 그래서 이게 원래 로드맵상으로 보면 25년에 240만 원을 지을 계획인데, 현재 한
한 5, 60만 정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240만을 지으면 전체 10%를 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42%가 민간에 살고 있는데 10% 빼고 나면 32%는 계속 민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 이제 뭐 어차피 좀 질문도 하시고 그럴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태가 이게 너무나 과거의 방식이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신도시 개발을 하고 200만 호를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택지 공급 촉진법이라는 게 폐지가 됐어요. 왜 택조법을 폐지했냐? 더 이상 신도시를 짓지 않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018년에 3기 신도시라는 게 다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3기 신도시 해결이 안 되니까 도심에도 공공주택법을 다 바꿔보고 의제생법을 바꿔서 200만 원 제공하겠다. 이게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시대에 맞지 않는,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인데 그럼 지역에서 자기들 필요한 주택정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하고는 지금 안 맞는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같은 국토부와 중앙정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정책의 기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사대책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민간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강제 수용한 땅에서 공공의 분양이나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안 된 얘기지만 LH 선택 같은 게 근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는,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능한. 그것이 이제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이사 공급 대책조차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결국은 도시에다가 주택을 뭐 수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짓는 것이 반드시 문제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라는 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게 주거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수도권 안에 신도시들이 이미 개발이 됐고, 따라서 여기는 교통을 잘 만들어주면 다 가서 삽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예를 들면 신도시 분양을 할 때 교통 건설비를 다 같이 받는 겁니다. 그 돈이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이 머니까 여기서 도심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그럼 그 예산을 누가 냈냐? 분양받는 사람이 다 낸 거예요. 근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냥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죠. 집을 먼저 짓고 가서 이후에 건설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금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와 거래와 모든 것을 다 올린다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유를 올리면 거래를 내려야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율과 과표, 공시가격 동시에 올리는 거는 이거는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율로 하든 공시가격을 하든 한쪽을 올려야지 둘 다 올려서 해결하겠다는 거는 그건 좀 지나치다. 공시가격을 올릴 거면 세율을 내려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돼요. 주택 임대차 3법은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어느 나라에서 이런 임대차 3법을 쓰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 상한제라는 게 있긴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누가 그 주택에 더 살 권리가 있느냐, 정당사유제라고 하는 건데, 정당사유제는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이걸 법에다가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옵션으로 주고, 근데 집주인이 자기가 가서 살면 무조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동이 될까? 이렇게 해서 현실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주택이라는 이 공공임대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민간이 들어가서 공공적인 어떤 성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이걸 하긴 했는데 공공임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거의 이제 제대로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건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동화 상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게는 노후 가구들이 자기의 노후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상가를 많이 사세요. 그 저한테 이제 상가를 사면 어떠냐고 이제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를 사러 가보면 특히 신축 상가는 그래도 아파트는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상가는 가보시면 브랜드도 없고 근데 분양가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막상 상가에 들어가 보면 나중에 임차인을 못 구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가를 사셨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엄청난 손실을 보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보통의 외국에서의 상가라는 거는 임대만 하지 분양을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분양을 하고 상가도 분양을 하고, 분양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분양한 쪽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 사람이 다 책임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계속 비교를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자기 집을 가진 건 다 비슷한데 자기 집 위에 나머지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그걸 관리할 전문성이나 능력은 사실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외국은 어떻게 하냐, 그게 결국은 전문적인 회사가 다 관리 운영을 하고 자기들의 주식을 팔아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그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길 게 없거든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바뀌어왔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그 노후의 자금을 운영하는 자산의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택 이외 나머지 부분의 어떤 그런 산업의 형태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외국은 실물을 적게 가지고 금융자산을 많이 가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많이 가졌다는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증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바뀌어야 된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요, 노후 세대가 대부분 그걸 ETF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ISA 계좌 ETF로 투자를 하고, 이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문제가 되니까 일본 은행이 이걸 매년 일정 주식을 사들여요. 그 노인 세대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문을 해주실 때는 본인 소개 시간을 포함해서 2분 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을 해주실 때는 오늘 강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강상진 대표님. 저기, 네. 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여기
뭐 그냥 가격 얘기인데 결국은 뭐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느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일단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수요단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일반 수요하고 투기 수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 수요는 항상 일정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든지 옮길 때가 됐다든지 근데 그거야 항상 일정할 거고 투기 수요가 많이 몰리면은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빠지면은 빠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거기서 그 투자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오늘 쭉 말씀하신 대로 거기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해서 많이 막아놔서요. 그 투기 수요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사실은 그 중에 의외로 큰 게 어떻게 보면은 취득세 같은데요. 사실 여기도 오늘 그 참가비가 있지만은 무료라고 했으면 한 2배쯤 더 많이 올렸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서 처음부터 뭐 한 8%에서 12% 손해보고 돈을 내고 들어간다면은 투기 수요는 굉장히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대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증여가 많이 일어났죠. 근데 증여도 작년에 바로 막아버려가지고 그 이후에는 증여 별로 크게 있을 것 같지 않고 근데 그 증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 수요 아닙니까? 미래 수요를 안겨온 면도 꽤 있다고 생각이 돼요.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사실은 있는 수요는 다 지금 끌어다 쓴 것 같은데 게다가 20몇 번인지 뭐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런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다들 그게 효과가 없다 했지만은 뭐 권투에서도 잠펀치 많이 맞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1년든지 2년든지 5년든지 모르겠지만 그게 심각한 가격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게 대부분 저도 동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구 구조상으로는 작년에 이미 자연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지방에는 신입생이 부족해서 이제 상당히 쇼크를 받은 상태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 이게 주택에도 어느 정도는 나타날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 정도냐라는 문제인 것이고 말씀하신 그 가구 분화의 경우에도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자연스러운 가구 분화보다는 인위적인 가구 분화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미래에 주택을 마련해도 되는데 지금 앞당겨서 이제 마련을 하는 그런 세대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경우에도 인구가 절대인구가 감소한 지는 뭐 10년이 훨씬 넘고 한 15년 이 정도 기간이 이미 지났고요. 그런데 일본의 주택이 실제로 폭락을 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게 상당 기간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결국은 아직은 우리가 인구 자체는 줄지만 세대 분화라는 것이 뭐 그것이 미래 걸 땡겨서 써서 좀 더 빨리 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세대 분화는 상당히 그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일정 기간은 저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지역적으로 이게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 이동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상 서울 중심으로 거의 인구가 다시 모이는 서울 경기권에 거의 집중이 돼 지금 뭐 50%도 넘어갔지만 그보다 더 빨리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뭐 폭락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먼저 벌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서울 수도권이라 그래서 무조건 가격이 그럼 지금보다 계속 오르기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역시 수요 공급에 의한 어떤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떤 거냐면 2017년까지의
어떤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지난 몇 년간의 서울 안에 아파트 공급을 계속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뭐 최고로 많으면 한 8만 호 뭐 연간 이렇게도 공급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멸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순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몇 년간 그걸로 버틴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완전히 이제 공백 기간이 있는 거죠. 2021년부터 해서 한 몇 년간은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이 거의 없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공급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공급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지어지는 기간이 또 몇 년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수도권 서울의 경우는 그 몇 년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기간 그렇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공공만의 힘으로 해결될 거라고는 저는 좀 그렇게는 좀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8.4 대책 때도 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 기부 체납을 한 50에서 70% 정도 해주면 허가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쪽은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이제 아예 수용을 해가지고 공공에서 그냥 공공임대 20, 30%, 공공분양 7, 80% 이렇게 해서 그냥 해주겠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인데 그 와중에 이제 그 LH 투기라는 문제가 이제 같이 터지니까 이것을 과연 잘 헤쳐나갈까 이런 좀 걱정도 되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출발점이 과연 이 주택 공급이라는 그 시장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뭐 20, 30%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류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공급돼야 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고민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계속 내놔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LTV나 DTI 규제라는 것이 너무 지금 지나치게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소득이 높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현금동원해서 주택을 사는 상황이고 분명히 대출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무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한 공공 분양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 물량이 그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LH공사 본사가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는 지방 중소도시고 투자 가치가 실상은 없습니다. 그 인구가 감소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도심지에는 빈집이 증가합니다. 매매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파트 건축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건축하는 아파트는 전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인구가 주변에서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건축과 교수한테 질문을 했더니 자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거품이 있든지 전주 같은 데서 왜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조금
명쾌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교수는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는 게 사실은 그 LH는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진주에 있거든요. 전주에는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고요. LH 본사는 진주, 경남 진주에 있는데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 혁신도시라는 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라는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도 단위나 광역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거든요. 뭐 전북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에는 이제 그 진주에 그 혁신도시가 있는 거죠. 그리고 LH를 처음에 전주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고 그 LH는 진주를 갔는데 진주 혁신도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새로 다 만들어지고 그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분양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새로 지어진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런 아파트는 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좋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시가지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 혁신도시에 있는 주택으로 옮겨가고 싶은 거죠. 어디 외지에서 들어오지는 않는 거고, 그거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구도심 지역이 이제 죽는 거죠. 예전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지방에 또 새로 유입이 잘 안 되니까 그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 직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을 살리자 그래서 이 혁신도시를 전국에 했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초기에 논의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의 혁신도시나 이런 거는 추진이 안 됐죠. 안 됐고 지금 상황은 이게 인구가 다시 서울 중심으로 집중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 불균형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지방의 혁신도시도 뭐 세종시는 좀 다르겠지만 뭐 시간이 더 지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시느라 고생하신 이상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